안녕하세요. 봉봉과 나무의 심리수다. 가볍거나 진지하거나의 저는 봉봉. 저는 나무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또 저희 못 보던 분이 계셔가지고 저희를 심쿵하게 하시는 새로운 게스트 모셨습니다. 경태 씨고요. 또 저희가 예전에 그 의식의 흐름대로 진행했던 집단, 청년 집단의 주요한 지성과 비주얼을 담당하셨던 참여자이십니다. 네. 이제 본인 소개 부탁드리면 좀 어색할 수 있으니까 자연스럽게 이야기하면서 이야기를 통해서 경태 씨는 누구인가, 또 그의 생각은 무엇인가, 또 저희를 함께 하시면서 또 오신 전달하고자 하시는 메시지는 무엇인지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오늘은 영화에 대해서 이제 심리수다에서 나눠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트루먼 쇼라는 영화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저희에게는 이제 죽은 시인의 사회로 익히 알고 있는 피터 위어 감독의 작품인데요. 벌써 트루먼 쇼도 24년 전에 그때 개봉된 작품이고, 저도 그 이후로도 한 두세 번 정도 보았던 것 같아요. 기억이 나면. 볼 때마다 이제 그 시기별대로 또 주는 감동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그래도 뭐 많은 분들이 알겠지만 이 영화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우리 경태 씨가 좀 소개 좀 해주시겠어요? 네, 저는 이 영화가 개봉했을 때 5살이어가지고 성인 되고 처음 봤던 영화였던 것 같아요. 근데 되게 좀 그때 당시에 저한테 되게 신선했던 게, 어떻게 보면 이 트루먼이라는 사람을 중심에 두고 그 주변의 모든 게 가짜잖아요. 이웃도 가짜, 아내도 가짜, 심지어 뭐 부모님도 가짜고 그냥 연기하는 사람들이고. 근데 그게 되게 큰 반전 요소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거 그냥 시작부터 때려 박아버려놓고 시작을 하더라고요. 뭐 드라마나 혹은 다큐멘터리 같은 거 보면 엔딩 때 이제 크레딧 올라가면서 뭐 감독 누구, 연출 누구, 출연 누구 이렇게 나오는 게, 그게 이 영화의 시작에 딱 박혀있는 영상이었어요. 그래서 이 영화가 저한테는 그 오프닝이 굉장히 크게 기억에 남는 영화였고, 나중에 영화에 관해서 흥미가 많이 생겨서 이것저것 찾아보다가 다시 이 영화를 봤을 때는 또 다른 느낌의 생각을 하게 해주는 그런 영화가 저한테는 이 트루먼 쇼여가지고 재밌기도 하고, 짐 캐리라는 배우를 그 전에는 사실 마스크로 알고 있어가지고 재밌는 배우구나, 그게 끝이었어요. 그냥 코미디언인데 연기도 하는 분인가 보다. 근데 이 트루먼 쇼를 보고 나서는 저 사람이 그냥 연기를 잘하는 사람이구나, 그거를 좀 알게 된 영화기도 하죠. 우리 나무는 좀 부연해서 이제 본인이 생각할 때 이 영화에 대한 소개라는 건 어떤 게 있을까요? 저도 이 영화 한 두세 번 정도 좋아해서 봤던 것 같아요. 그런데 생각보다 진짜 생각할 거리가 많은 영화? 이전에 이것도 진짜 경태 씨 때문에 알게 된 책인데, 그 철학 영화를 캐스팅하다라는 책을 또 경태 씨가 권해준 적이 있어서 읽었었는데, 거기서도 이 트루먼 쇼를 다루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철학적 주제도 사실 있고, 그다음에 또 찾아보면 심리적 주제도 있는, 찾아볼수록 보물상자 같은 영화다라고 저는 좀 생각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맞아요. 짐 캐리가 너무 연기를 잘했죠. 연기를 잘하는 사람이었구나를 진짜 알게 해준 영화인 것 같아요. 또 이제 경태 씨가 작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 때 처음에 시작하는 엔딩 장면이 이제 먼저 좀 나오고, 어쩌면 그런 부분이 굉장히 반전 요소일 수도 있는데, 영화의 어떤 흐름에 의하면. 근데 이제 그런 것이 먼저 나오고 이제 영화가 진행되는 부분을 이제 좀 흥미로운 부분으로 말씀해 주셨는데, 그것과 관련된 어떤 영화의 구성적인 특성에 대해서도 좀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제가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엄청난 반전 요소잖아요. 한 사람을 정말 거의 한 30년에 걸쳐서 속이고 있다는 게. 근데 관객의 입장에서는 이 영화를 볼 때 반전으로 잘 안 느껴져요. 이미 알고 있는 정보다 보니까 앞에 뭐가 있고 이 사실이 나와야 반전인데, 그 반전을 먼저 공개를 해버려서 되게 뭐 맥 빠지는 거 아니야? 좀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사실 이 영화의 서스펜스를 위해서는 그게 먼저 나와야 했던 거죠. 그래서 그 서스펜스를 만든 방법이, 간단하게 얘기하면 관객하고 이 등장인물하고 같은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을 때 일어나는 서스펜스를 가지고 이 영화를 쭉 구성을 한 거거든요. 우리는 알고 있는데 트루먼이라는 저 등장인물은 평생에 걸쳐서 속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알프레드 히치콕 감독이 예전에 서스펜스에 관해서 좀 정의를 내린 그게 있는데, 거기서 나왔던 것처럼
관객과 등장인물의 정보의 불균형으로 이 서스펜스를 쭉 이어가고 있는 거죠. 만약에 근데 똑같이 영화의 시작을 엔딩 크레딧으로 시작을 하고 트루먼이 여기서 뭔가 이상해 나가야겠어라고 해도 관객은 서스펜스를 느낄 수는 없었을 거예요. 그렇게 되면 영화의 장르가 약간 지금의 트루먼 쇼가 아닌 좀 더 007이나 첩보에 가까운 가지 않았을까 싶기는 한데 계속 보여줘요. 일단 한번 직접적으로 이게 버라이어티 쇼야. 트루먼이라는 사람을 평생에 걸쳐서 실시간으로 보여주는 버라이어티 쇼야. 뭐 주변 사람들은 다 배우야 이런 정보를 하나 던져주고 그 다음부터는 등장인물들이 계속 광고를 해요. 트루먼의 친구 말론이 정말 어렸을 때부터 친했던 친구인데 그 친구가 맥주를 계속 마시거든요. 근데 맥주를 마실 때 그냥 이렇게 마시는 게 아니고 들고 있다가 상표를 이렇게 보여주면서 이게 맥주는 이래야 맥주지 약간 이런 말을 하면서 마셔요. PPL 아니에요? 요즘 따지면 PPL이지. 그치. 딱 PPL인 거죠. 응. 그리고 그러니까 트루먼의 아내는 이 사람도 연기자니까 미리 각본 같은 걸 어느 정도 받을 거고 신제품이 나온 거를 이제 광고를 해야 되니까 멀쩡히 쓰고 있던 물건을 그냥 이거 버리라고 새 제품이 나왔으니까 버려요.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정보를 계속 주는 거예요. 관객한테는. 이거 간접 광고야. 이거 지금 광고하고 있는 거야. 왜? 이거 버라이티 쇼니까. 실제 한 사람의 인생이 아니고 우리가 구성한 쇼의 일부니까 이렇게 하는 거야를 계속 던져주는 거예요. 그럼 관객한테는 점점 정보가 쌓이는데 트루먼은 전혀 안 쌓이는 거예요. 한 번은 그런 장면이 나오거든요. 아마 영화 초반부에 나오는 것 같은데 트루먼이 이제 출근길에 어떤 형제를 만나요. 되게 나이 많은 형제를 만나는데 똑같이 생겼거든요. 둘이. 근데 갑자기 트루먼하고 대화를 하다가 트루먼을 벽 쪽으로 살짝 밀치듯이 하면서 얘기를 하는데 그 뒤에 본인들이 광고를 하는 브랜드가 적혀 있거나 그거를 영화의 시작부터 그러니까 트루먼이 이웃한테 인사를 하고 출근길을 가고 누구를 만나고 친구를 만나고 술을 마시고 아내를 만나고 얘기하고 모든 장면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게 버라이어티 쇼야 라는 묘사들이. 그러다가 이제 이 서스펜스가 극에 달하는 장면이 이제 트루먼도 의심을 계속 했어요. 뭔가 이상하다. 지금 내 주변에 뭔가 이상한 일이 일어나고 있다. 근데 그걸 이제 아내가 눈치를 챘고 아내가 이제 집에 와서 무슨 일 있느냐 요새 좀 이상한 것 같다라고 위로를 하다가 갑자기 주방에서 코코아 가루가 든 통을 가지고 나오면서 그 코코아에 대한 광고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트루먼은 되게 어리둥절해 하면서 뭐 하고 있는 거냐고 어디다 대고 얘기를 하는 거냐고 화도 내고 그 상황이 영화 내에서 가장 격해지는 상황 뭐 그 뒤에 뭐 자동차로 탈출도 하려고 하고 이러는데 그거는 트루먼 혼자서 격해지는 느낌인데 이거는 다른 사람과의 커뮤니케이션이 있는 상황에서 격해지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아내도 위협을 느껴가지고 주방에 있는 다용도 칼? 약간 주방용 맥가이버 칼처럼 생겼어요. 뭐 칼도 달려있고 여기 뭐 오프너도 달려있고 그런 거 들고 위협을 하려고 하는데 그게 아까 광고하던 그 칼이거든요. 트루먼한테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상황인 거잖아요. 30년 동안 내가 살아온 30년이 다 가짜다. 거기서 오는 혼란과 그래도 내 편이다. 왜냐면 트루먼의 아버지는 이미 돌아가셨고 어머니는 뭐 작중에서 나오지 않는 것 같고 그렇다고 자식이 있는 것도 아니고 나한테 남아있는 가족인 아내가 갑자기 내 앞에서 코코아를 광고하듯이 저러고 있다? 그 의심이 확신으로 바뀌는 순간이긴 하지만 여전히 우리는 트루먼보다 많은 걸 알고 있고 이게 서스펜스라는 게 번역을 하면 불안하다 혹은 막 긴장된다 이런 게 좀 섞여 있는 뉘앙스의 단어거든요. 근데 그 쫄깃함이 정말 극에 달하는 순간이고 극에 달하는 그 순간을 위해서 영화는 처음부터 우리한테 정보들을 계속 던져줬던 이거 뭐 쇼야 이거 뭐고 이건 광고고 트루먼은 뭐 어떻게 된 거고 그리고 중간중간에 계속 그 방송 상황실 그런 것도 나오고 트루먼 쇼의 제작자인 이제 크리스토퍼도 계속 나와서 어떻게 해라 뭐 지시도 내리고 그런 걸 계속 보여주니까 점점 격차가 벌어지는 거죠. 트루먼이 알고 있는 정보는 극히 제한적이고 어렸을 때부터 이 쇼를 위한 교육을 받아왔고 심지어 트루먼의 아버지가 이제 바다에서 돌아가신 걸로 나오는데 그것 때문에 생긴 물 공포증 때문에 어디 나가지도 못하는 상황이고
도로로 나가려니 공사한다고 막아놓고 무슨 유독가스가 나와서 못 간다. 뭐 사고가 나서 못 간다. 그러면은 저기 당일 예약으로 버스 타고 도망가야겠다. 갑자기 버스가 고장났다. 거기서부터 의심은 쌓여가지만 우리는 알고 있는 거잖아요. 그의 의심에서 끝날 게 아니라 정말 확실한 정보들이라는 것도 알고 있고, 거기서 저는 이 감독이 서스펜스를 만들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관객 입장에서는 제발 눈치채, 그런 생각도 하게 되는 거예요. 점점 버스가 안 간대잖아 갑자기. 유독가스가 웬 말이야, 눈치 좀 채. 트루먼도 어느 정도 의심은 하고 있지만 그걸 확신으로 바꿨으면 하는, 그리고 그 확신이 어느 순간에 생길까도 굉장히 쫄깃한 요소고, 그래서 저는 이 영화를 전반적으로 좀 그 중간 지점까지 훌륭하게 끌고 갔던 게 이 서스펜스에 관련된 내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굉장히 좀 잘 만들어졌고, 어떻게 보면 알프레드 히치콕이 그때 얘기했던 그 서스펜스라는 걸 정의하면서 내렸던, 상황을 설명하면서 내렸던 거기에 굉장히 잘 맞는 영화였다. 저는 사실 서스펜스 하면은 진짜 왜 공포영화 정도의 장르에 해당하는 걸로만 생각했는데, 트루먼 쇼도 정말 이런 요소가 서스펜스가 될 수 있구나, 이건 진짜 새로운 시각으로 보게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뭔가 서스펜스라는 것 자체가 아무래도 스릴러나 호러물에 굉장히 많이 쓰이는 거고, 그런 영화들은 관객을 정말 숨도 못 쉬게 만들어야 되는 영화들이잖아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이 서스펜스라는 기법을 채용을 하기도 하고, 근데 히치콕 감독이 그때 얘기했던 게 워낙에 옛날 감독이다 보니까 그 당시에는 전화가 이제 다이렉트로 안 됐던 거죠. 전화를 걸면 전화 교환수가 있고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그 중간 지점이 있던 때의 감독이니까, 그런 얘기를 해요. 어떤 남자가 여성에게 전화로 나랑 결혼하자고 청혼을 하는데, 그 전화 내용을 들은 전화 교환수가 이 커플이 어떻게 될까? 그렇게 마음을 졸이는 것도 서스펜스다. 그리고 이 여자가 내가 내일 12시에 전화 줄게요 하고 내일 12시에 이 전화 교환수를 통해서 남자한테 전화를 걸어가지고 결혼하자고 청혼을 받아들이고, 거기에 기뻐하는 거는 이제 그 서스펜스의 해결인 거죠. 그래서 호러물이나 혹은 스릴러물 혹은 이제 추리물에 굉장히 많이 쓰이지만, 우리가 쫄깃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상황에는 다 들어갈 수 있는 거죠, 이 서스펜스라는 거. 일단은 그렇네요. 뭔가 정보의 불균형, 더 정보를 알고 있는 자와 또 그런 것에 대한 정보가 최소화하거나 모르거나 하면서 그냥 그 상황을 연기하거나 살아내는 사람들, 간극에서 있는 어떤 긴장이라고도 또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이 영화에서 되게 잘 드러난 것 같은데, 또 참고로 트루먼 엄마도 나오세요. 맞아요. 엄마 살아계셔. 엄마 언제 나왔지? 앨범을 트루먼 아내랑 엄마가 가운데서 아. 앨범을 계속 보여주면서 트루먼의 그 의심을 잠재우고 네네. 이제 아, 다시 일상으로 복귀시키려는 노력을 굉장히 비중이 크진 맞다. 않으나 비중이 크진 참. 않아서 그 앨범이 의심의 시작이었다는 게 맞아요. 그 손가락 모양. 이게 결혼 사진. 영화가 막 개봉했을 때는 문화가 다르잖아요, 서양이랑. 네네. 몰랐대요. 그 의미를 모르는 거죠, 사람들이. 손가락을 이렇게 꼬는 게 거짓말. 행운을 빈다라는 건데, 이걸 몰래 꼬면은 내 거짓말이 통하게 행운을 빌어줘, 이런 뉘앙스여서 지금 나 거짓말하고 있어 이런 거라는데, 우리나라 문화에는 그런 게 없잖아요. 돋보기 같은 걸 이렇게 보고 갑자기 표정이 변하면서 맞아요. 분위기가 이상하게 흘러가는데 쟤 왜 저래? 근데 이제 그런 구성들이 사실은 어떤 인간의 심리와 또 삶의 방식에 대한 것들을 되게 다층적으로 보여주는 또 요소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구성 방식이 긴장감을 극대화해서. 그럼 이제 나무가 보실 때는, 나무는 상담자이니까
네, 인간의 심리와 삶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는 어떤 주제를 좀 던져주는 거라고 생각을 할까요? 우리가 보통 변화와 성장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그 세계를 깨고 나오는 것이라고 하잖아요. 내가 알고 있었고 내가 여지껏 경험했었던 부분들의 세상이 알처럼 내가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거라면 깨고 나오는 과정이라고 하는데, 트루먼의 그 인생 자체가 그런 부분들을 굉장히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트루먼은 의심하기 전까지는 그 세상이 진짜였잖아요. 어떻게 보면 완벽하고 따뜻하고 평범한 삶이죠. 평범하게 행복한 삶이죠. 이렇게 살고 있었는데 거기 안에 이제 균열이 생기면서 또 의심이 생기면서 이게 진짜 내 삶이 맞나? 라고 하면서 어느 순간 이제 그 긴장이 증폭되다가 결국에는 그 세상을 박차고 나오죠. 우리가 이제 성장하고 변화한다는 것도 이런 과정을 다 겪지 않을까 이제 생각하면서, 더 재미있는 거는 사실 그 트루먼이 또 이 자신의 어떤 이 인생에 대해서 의심을 하기 시작했던 때가 그 여자친구를 만나면서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그 여자친구를 되게 회상하려고 어떻게 해서든 생각해내려고 눈만 기억하고 있어서 이렇게 사진을 막 몽타주 그리듯이 뭐 기억하려고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여자가 어쨌든 너 지켜보고 있고 이게 네 진짜 삶이 아니라는 거를 이 여자애가 어쩌면은 트루먼의 그 삶에 대해서 진짜 제일 진실로 공감하고 있었던 인물이었던 것 같아요. 다른 사람들은 다 상업적으로 이용하려고 할 때, 그래서 이 여자애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그 어떤 변화의 어떤 균열이 또 시작된 계기라고 생각되는데, 우리가 이제 심리학적으로 이제 보통 보면은 여성성과 남성성을 얘기할 때, 남성성은 현실의 삶에서 열심히 성취하면서 사는데 쓰는 에너지라고 한다면, 여성성이라고 하는 거는 좀 멈춰서서 진짜 네 삶을 살고 있는지에 대한 통찰적 질문을 던질 수 있는 에너지라고 하는데, 그 여성이 그런 질문을 던져뒀다는 게 전 되게 또 상징적으로 재밌더라고요. 트루먼이 어쨌든 자기 진짜 삶이라고 여겼던 삶에서 그 여성의 질문을 통해서 진짜 이게 내 삶이 맞아? 라고 하게 됐고, 어쨌든 투쟁을 통해서 결국은 진짜 삶을 찾죠. 그래서 이제 우리도 우리 삶에서 가끔은 잘 살고 있다가 내 삶이 아닌 것 같고, 이게 진짜 내가 내 삶을 내가 주체적으로 살고 있는 거야? 아니면 너무 익숙했던 것이 되게 좀 낯설게 느껴지고 그러면서 힘들 때가 오죠. 그게 이제 우리가 불안이나 또 어느 때는 우울감으로도 오잖아요. 비슷하게는 그게 좀 심해지면. 근데 그게 나쁜 것만은 아니다. 그런 균열을 통해서 결국 이 투쟁을 잘 끝내면 진짜 세상을 만나는 트루먼처럼 우리도 진짜 다른 세상을 깨고 진짜 내 세상을 또 만나는 변화를 겪는 게 아닐까? 그래서 어쨌든 인생의 모습처럼 보였어요. 심리적 성장. 저는 이제 트루먼 쇼를 보면서 락항이라는 사람이 우리는 타인의 욕망을 욕망한다라는 표현을 썼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같이 생각해 볼 수 있는 주제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든 게, 사실 또 타인의 욕망을 욕망한다는 말이 나온 것이, 락항은 사람들은 언어 구조에서 갇혀서 살고 있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무의식의 언어 구조에 영향을 받는다. 근데 아까 이제 경태 씨가 얘기한 많은 광고들, 사실은 그런 메시지들 되게 자연스러운 것 같지만 사회가 주는 메시지를 통해서 나의 한계를 제한하고 내 선호가 거기에서 반영이 되고, 권위자라고 표현하는 이제 어머니나 친밀감을 표현하는 아내의 이야기를 통해서 내가 무엇을 좋아하고 내가 어떤 사람인지의 정체성이 그냥 그게 진짜 난 줄 알고 그냥 살아가는 거잖아요. 결국은 이제 의심이 생겨나는 게 처음부터 이제 조명이 뚝 떨어져서 이게 뭐야? 라고 하는 부분도 있었지만, 어쨌든 그런 사회적인 메시지나 너무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그런 것들을 어느 순간 이제 이게 가짜일 수도 있다라는 의심을 통해서 사실은 진짜 자신을 찾아가는 과정. 근데 물론 락항은 죽을 때까지는 우리는 진짜 자신을 찾아갈 수 없다고 얘기를 하긴 하지만, 그런 의심에서 결국은 이제 주체의식이 생긴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사실은 정말 너무 진짜처럼 꾸며져 있는 어떤 사회나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커뮤니티 안에서 이 사람이 결국은 이게 가짜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성찰, 어쨌든 그게 자기 성찰인 거잖아요. 그런 걸 통해서 나무가 이야기한 것처럼 자신의 세계를 깨고 진짜 자기를 찾아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보여주지 않았나? 진짜와 또 만들어진 것 사이에서의 어떤 긴장감이 인간의 본성이기 때문에 있지 않을까? 또 그런 긴장감이 결국은 자기를 찾고자 하는 그 욕망과 맞닿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저는 좀 들었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깨고 나오는 요소는 저도 그래서 그 불편함과 두려움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사람은 이 불편함과 두려움을 다 피하고 싶어 하잖아요.
근데 결국 사실 트루먼을 자꾸만 붙잡아두게 할 수 있었던 것도 어떻게 보면 불편함을 피하게 하는 방법 내지는 두려움을 회피하게 하는 방법으로 이 세계를 사실 못 나가게끔 하는 장치들이 있었는데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불편함이 우리 안에 느껴질 때 되게 좀 싫죠. 그래서 우리도 도망가고 싶거나 그걸 직면하고 싶지 않아 하지만 결국 그 불편함을 느끼는 지점 혹은 두려움을 느끼는 지점에서부터 진짜 내 세계를 만날 수 있는 시작점이 거기에 있다. 이제 그런 생각도 좀 이 영화를 보면서 좀 하게 됐던 것 같아요.